7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 상고심에 과부하가 걸려도 한참 걸려있다는 지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오늘 이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의원 주최로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고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감안해 줌을 이용한 온라인 토론회로 열렸습니다. 주제 발제는 박노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민변사법센터 법원개혁 소위원회 서선영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공두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유호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사건 수에 대법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입니다. 일단 대법원 사건 수 대비, 그러니까 대법관 1인 대비 사건 수 과다라는 것은 너무 많이 잘 알려진 이유고 지금 이 토론회의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90년 이후로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로 증가 경향이 있다는 거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것도 확 증가하고 있다는 경향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상고허가제가 폐지된 지난 1990년 대법원 상고 사건 수는 8,319건으로 1만 건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상고 사건 수는 4만 4천여 건으로 무려 4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 기간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동일합니다. 이 기간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1990년 693건에서 2019년엔 3,693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쉬지도 않고 해도 대법관 한 사람이 하루에 10건 이상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원 안팎에서 대법원 상고심은 10초 재판이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법관 증언론을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서선영 변호사는 대법관 수를 현재의 3배 이상인 45명에서 50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여러 비판과 지적이 있겠지만 일단 대법관 1인 대비 상고 사건 수를 줄여 적어도 10초 재판이라는 조소는 면해야 한다는 것이 서선영 변호사의 제언입니다. 이 경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이 불가능해 소부 재판밖에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서 변호사는 상고제도의 바람직한 상과 관련해 핵심적 비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전원합의체나 일반 전원합의체 등 기술적 방법이 있다는 것이 서선영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최소 5명 이상 합의체에서 다수, 소수 의견이 나눠지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경우 사법부의 헌법적 책무에 부합하고 토론이 원칙이 되는 진정한 최고법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서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모습은 결국은 지금의 어떤 사건 수 한 사람당 4,000건에 가까운 숫자라고 생각하면은 소규모 증언, 그러니까 6명 정도 증언하는 것으로는 의미 있는 수준의 어떤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5명에서 50명 가까이 한 3배 정도는 증언돼야 되지 않는가. 이와 관련 토론회에서는 대법관을 45에서 50명으로 증언하면 1, 2심 사실심이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대법관이 크게 늘면 전속 재판연구관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법관 정원 상한이 법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사실심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고등법원에만 상고부를 만들자. 그리고 재판연구관 조직이 그럼 이걸 누가 지원하느냐 했더니 재판연구관 조직을 대부분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겠다. 이런 방안으로 수정 제안됐던 굉장히 내적인 모순이 있는 토론회에서 아울러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고등법원 상고부, 상고심사제 방안 등과 관련해 무엇이 현실적이고 실현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상고제도 개혁의 기준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제대로 된 실현과 강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좀 황당하다면 황당한 사고, 고라니 습격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고라니 습격 사건, 이 어떤 상황인가요?
네, 목수인 신모 씨는 네. 지난 2017년 3월 22일 네. 강원 화천군에 위치한 농산물 저장고 공사 현장에서 목수 일을 시작했는데요. 네. 그런데 작업 첫날 그 네. 공사 현장에서 사냥개에 쫓기던 고라니와 부딪혀 중상을 당하는 좀 황당하다면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이 사고로 신 씨는 네. 폐쇄성 두개원계 골절과 경막의 출혈, 외상성 뇌내 출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네. 입원 치료만 11일을 했는데요. 네. 문제는 신 씨를 고용한 유모 씨가 네.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험금은 물론 음. 치료비조차 한 푼도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네. 이에 신 씨는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서 네. 고용주 유 씨를 상대로 재해보상금 1,900여만 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게 영세 사업장이어서 산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장엔 그 신 씨를 포함해서 근로자 3명이 고용돼 있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고용주 유 씨는 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네. 유 씨는 그 고라니에 부딪힌 사고는 업무상 부상이 아니라며 네. 재해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네. 소송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게 뭐 고라니에 부딪힌 사고는 업무상 부상이 아니다. 뭐 유씨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네, 이에 대해 사건을 의뢰받은 공단은 네. 신 씨가 노무를 제공하기로 한 사업장 안에서 사고가 네.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네. 주장했습니다. 네. 어디 산에 놀러 갔다가 네. 고라니에 받친 게 아니라 네. 그 목수일을 하기로 한 공사 현장에 출몰한 고라니에 받쳐 중상을 당한 만큼 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게 공단 측의 논리입니다. 이게 뭐 관련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은 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근로계약에 따른 행위 중 발생한 사고, 네. 사업주 제공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네. 이 경우엔 공사장에서 발생한 고라니 충돌 사고가 네. 근로행위나 사업주와 관련이 있는 업무상 재해에 음.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원고 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사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당시 신 씨는 공사 현장에서 대기 중인 차량에서 내려서 네. 담배를 피우거나 용변을 보면서 네. 고용주인 유 씨를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전 7시쯤 느닷없이 개에 쫓기는 네. 고라니에게 부딪힌 사고가 당한 건데요. 네.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도로 피고 지시하에 대기하고 있던 행위는 피고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즉, 신 씨가 유 씨를 기다리고 있던 행위 자체가 네. 근로계약에 기한 업무 수행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한 건데 나름 의미가 있는 판결 같네요. 네, 일용직 근로자가 그 네.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황에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네. 고라니 습격까지 받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희귀한 네. 케이스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 이번 소송을 수행한 공단 소속 박성태 변호사는 네. 업무상 부상에 의한 사용자의 요양비 등 부담 책임은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한 고용주의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즉 이번처럼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라 하더라도 네. 고용주의 그 재해보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 네. 박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사업주 관리나 지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고용주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가상자산 발행 라이선스 얘기 해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최근 가상자산 관련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최근 들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말씀하신 대로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요. 네. 주요한 것을 꼽아보자면 네. 이용우 의원안, 김병원 의원안, 양경숙 의원안, 강민국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 5개가 대표적입니다. 네. 각 법안은 네. 그 명칭처럼 네. 내용이 약간씩 좀 차이를 두고 있고요. 네. 그 구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가상자산업의 범위, 그다음에 이제 진입 규제라고 해서 라이센스를 어떻게 취득하느냐, 그다음에 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 관련 정보의 제공, 예치금, 손해배상, 불공정 거래행위, 네. 협회나 단체의 결성,
그리고 감독 기관이 감독 및 조사 등에 대해서 좀 차이를 두고 있고요. 네. 각 법률안 명칭에 따라서 네. 조금씩 어떤 법률안은 좀 거래에 초점이 있고 음. 어떤 법률안은 또 진입 규제에 좀 초점이 있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다 초점이 다른 것 같은데 투자자 보호나 규제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네, 가상자산 입법은 대체로 네. 산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관련 법령이 없어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업자는 또 사업자대로 이제 네.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네. 불량 사업자들은 또 별다른 규제 없이 음. 투자자들에 대해서 음. 피해를 주는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이다라고 네. 공통적으로 입법 목적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일부 법안은 또 네. 가상자산 발행에 네. 특정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가상자산이 이제 아무래도 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네. 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특정한 기술을 요구하게 되면 네.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음. 거꾸로 규제를 또 회피할 수 있는 역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양경숙 위원안은 네. 가상자산 전문 용어로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네. 비중앙 집중식 블록체인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방식은 이제 기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네. 중앙 집중식 전자적 증표를 발행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법률 적용이 안 돼서 네. 규제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역설 같은데 다른 규제 관련 내용은 어떤 게 또 있나요? 네, 김병욱, 양경숙, 강민국 의원안의 경우에는 네. 가상자산 발행 자체에 대해서도 일정한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해서 네. 이제 발행자들로부터 투자자들을 좀 보호하자라는 취지인데요. 네. 여기에도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가상자산 발행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해서 투자 금액을 유치만 하는 네. 이른바 스캠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스캠 코인에 투자한 분들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상자산 발행자들한테 라이센스를 요구하게 되면 네. 이런 스캠 코인 피해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은 되게 커다란 장점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네. 기존의 가상자산이 이제 각광을 받았던 것은 네.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과는 달리 음. 일정한 아이디어와 사업 구상을 기초로 네. 많은 절차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이나 거래가 가능 가상자산을 조달할 수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상자산 발행에 일정한 라이센스를 요구하게 된다면 네. 이런 간이하게 발행을 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장점은 상당 부분 좀 상실되게 된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래도 어쨌든 라이선스를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게 필요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네, 투자자 피해 방지를 한다는 점은 좋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에서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뭐 네.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상법은 주식회사가 설립되기만 하면 네.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경우에는 발행 자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접근 방법이 또 적절한지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발행 자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가상자산 발행 자체도 이제 네. 하나의 사업으로서 이제 진입 규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법문만 보게 되면 발행하는 것 자체가 네. 이것이 사업 아니냐 뭐 이러한 음. 의문이 또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가상자산 발행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네. 이것이 맞다라는 전제 하에는 네. 논리적으로는 가상자산 발행 행위가 네. 부가가치세법상 이제 매출이 되고 네.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식이나 사채 발행한다고 해서 이것을 음. 매출로 인식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데 네. 가상자산 발행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논란과 또 지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네. 가상자산 발행 자체를 또 매출로 보게 된다면 네. 발행 시점에 발행자는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러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물건 팔았으니까 이제 내 손을 떠났다 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음. 이게 또 되게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네. 가상자산을 발행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음. 사업이 안 된다고 또 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주들이 경우에는 네. 이제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 있어서 네. 남는 재산이 있으면 자기가 가져가는데 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그러한 네. 권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 설립해서 가상자산만 발행한 뒤에 네. 자금을 모으고 청산하게 되면 음. 자기가 또 그 자금을 또 다 가져갈 수 있는 음. 이른바 먹튀가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네. 극단적으로는 이제 가상자산 발행자의 먹튀 음.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네. 이게 뭐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 결국 뭐 법안들에서 어떠한 점이 다뤄져야 되는 건가요? 네, 가상자산 발행자와 관련해서는 네. 그들에게 일정한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것도 뭐 나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네. 그들이 이제 가상자산 발행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다음에 발행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해서는 또 안 될 것이냐, 네. 이러한 행위 규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위자가 아닌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네. 어렵게 입법한 법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을 뿐더러 네. 또 심지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네. 이 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네.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차명사님 전에 정부 전자증권제도 입법 TF에서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가상자산 발행자가 아니라 발행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규제가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것을 폐지한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 만들어진 제3자 개입금지 조항 구속 첫 사례였던 이목희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재심을 통해 노동조합법 위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1억 원을 요구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취재 과정에서 MBC 기자 2명이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기 북부경찰청이 강력범죄수사대가 수사한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7월 15일) 법률방송 노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